우리 아빠가 사준 벤츠에 오물 뿌리고 도망간 시어머니와 시누이.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저의 이야기를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직장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저와 나이는 같았지만 제 바로 후배로 들어온 남편은 지방에서 올라와서 숫기도 없고 별로 나서지도 않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활달하고 뭐든지 낙천적이고 도전적이고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남편과 저는 완전 반대였죠. 그래서 더 끌렸던 걸까요? 저는 남편에 대해 알면 알수록 참 매력이 있다고 생각했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 조용히 들어주면서 배시시 웃어주는 모습에 반하게 되었죠. 남편은 저에게 어떻게 그렇게 매사에 자신감이 넘치냐고, 정말 고생 하나도 안 하고 사랑만 받고 큰 사람 같다고 했어요. 우리는 너무 다른 듯 했지만 또 너무 이야기가 잘 통했어요. 그렇게 우리의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사회초년생이라 차도 없고 넉넉하게 돈을 쓰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저는 회사 자판기에 커피 한 잔에도 행복했어요. 제가 너무 좋아했던 터라 그런 연애도 재미있었어요. 그 사람이 돈이 부족하면 제가 사주면 되고 걸어다니는 게 건강에도 좋다며 그렇게 합리화하면서요. 2년 여정도 사귀었을 때 저는 남편의 아이를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둘이서 피임을 정확하게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임신이 된 건지. 화장실에서 임신 테스트기에 두 줄을 확인했을 때 너무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죠. 자기야. 어떻게? 나 임신했나 봐. 뭐? 정말이야? 아. 어쩌지? 입사 3년 차에 돈을 모았으면 얼마나 모았겠어요. 보아하니 본가에 기댈 형편도 아닌 것 같았죠. 그래도 임신한 나보다 더 이 상황을 걱정하는 그의 모습에 약간은 실망감이 들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 책임진다. 이렇게 박력 있게 나와줬으면 차라리 마음의 위안이라도 받았을 텐데. 그도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그렇겠지 이해하고 넘어갔지만 씁쓸한 마음이 쉬 가시지 않았죠. 이미 나에게 찾아온 생명. 무섭긴 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 사람이 아직 사회적으로 자리 잡지 못한 게 맘에 걸리긴 했지만 저희 부모님이 경제력이 있으시니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죠. 기회를 엿보다가 슬쩍 엄마께 얘기를 드렸어요. 소개해줄 사람이 있다고요. 엄마는 제가 남자친구를 소개하는 줄 아시곤 흔쾌히 시간을 내주셨어요. 단순히 남자친구 소개하는 자리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기 천사가 저에게 찾아왔다는 얘기도 같이 해야 하는데 부디 무사히 지나가기를 빌고 또 빌었어요. 드디어 약속한 저녁 시간. 엄마와 아빠는 그 사람을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엄마는 그 사람이 온다고 떡 벌어지게 저녁 한 상을 준비하셨더군요. 딸내미가 처음으로 데리고 오는 남자친구에게 잘해주고 싶으셨나 봐요. 식사 후에 어떤 얘기를 들으실 줄도 모르시고 부모님께 너무 죄송했어요. 아빠는 그 사람이 불편해할까봐 말도 자주 걸어주시고 인물이 너무 좋다며 칭찬 일색이셨어요. 그렇게 무사히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다과상을 준비해 마주 앉았죠. 엄마 아빠. 그래 말해봐. 윤석. 무슨 얘기길래 이렇게 뜸을 들여. 저희 결혼하고 싶어요. 허락해주세요. 두 분은 눈이 동그래져서 저를 쳐다보셨어요. 단순히 사귀는 사이라서 소개하려나 보다 생각하신 모양이었죠. 결혼? 다혜 너 아직 나이가 그리 많은 것도 아닌데. 그래. 일단은 좀 더 사귀어보고 나중에 결혼해도 늦지 않아. 우리 사귄 지 2년 됐어요. 그리고 저 임신했어요. 뭐? 저의 임신 소식에 두 분은 까무러치셨죠. 언제나 조신하고 얌전한 딸인 줄만 아셨는데.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 격이니 많이 놀라신 게 당연했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그 사람은 눈치만 보면서 이러쿵저러쿵 말 한마디 없는 거예요. 글쎄, 엄마 아빠께 좀 듬직한 모습을 보여서 점수를 따도 모자랄 판에 남의 집 1인 양 그러고 앉아있는 모습에 제 속이 부글부글 끓었죠. 차라리 그때라도 제가 마음을 접었어야 했는데. 그럼 제가 이 꼴 저 꼴 안 봐도 됐을 텐데. 정말 후회 막심이에요. 이미 임신까지 하게 된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저희 부모님은 결혼을 승낙하셨어요. 저희 집에 승낙을 받았으니 이제 그 사람의 집으로 인사를 갈 차례였죠. 예비 시어머니가 될 분께 드릴 선물을 잔뜩 준비해서
그 사람과 인사를 갔습니다. 예비시댁에 도착해서 집에 들어서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현관에서 저를 맞아주었어요. 두 사람은 저를 보자마자 집에 어서 들어오라며 호들갑을 떨었는데 그게 영 기분이 별로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과하게 친절하다는 느낌이 팍 들었거든요. 뭔가 바라는 게 있는 사람들처럼요. 아니나 다를까 그 느낌은 정확했어요. 식사 후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본격적인 결혼 얘기를 나누면서 본색이 드러나더군요. 우리 집이 보다시피 애들 아빠 없이 살다 보니 살림이 넉넉지가 않아. 뭐, 신랑 집에서 살 집이랑 이런 거 준비하는 건 맞는데. 그런 격식 따지지 말고. 어느 집이든 여유가 되는 데서 준비할 수도 있는 거지 뭐 안 그래. 세아가. 순간 그 말을 들은 제 귀를 의심했어요. 시어머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이 얘긴 저희 부모님의 경제력이 여유 있으신 것을 계산해 넣고 하는 말이었죠. 할 말을 잃어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옆에서 시누이가 말을 더했어요. 이제 결혼할 거니까 올케라도 불러도 되지. 올케네 잘 산다며 그럼 집이랑 차도 해올 수 있겠네. 우리 재훈이 취업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좀 집에 돈 들어오는데 올케가 임신하는 바람에 장가가야 하니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아, 누나. 엄마랑 누나랑 그만해요. 무슨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이런 말 할 거면 우리 이제 갈래요. 다혜야 가자. 그 사람의 손에 이끌려 두 사람을 뒤로 하고 집을 나섰죠. 말도 못하게 한다면서 뒤에서 궁시렁거리는 소리가 제 귀에도 들렸어요. 떼놓고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죠. 그것도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자리에서. 다혜야, 아까 들은 말 신경 쓰지 마. 집은 어떻게든 내가 준비해 볼게. 알았지? 혹시 자기도 어머님이랑 같은 마음인 거 아니야? 나 정말 말이 안 나온다. 절대 아니야. 휴. 정말 엄마랑 누나랑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 집은 어떡할 건데? 나 모은 돈 조금 있어. 회사 대출도 알아볼게. 너무 걱정하지 마. 휴.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연애할 땐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썼는데 결혼이라는 현실로 다가갈수록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은 걱정 말라며 알아서 한다고 했지만 결국 제 퇴직금과 제가 모아둔 적금, 저희 부모님 지원을 더해서 작은 평수의 아파트를 마련했어요. 오래된 아파트라 크게 비싸진 않아 있는 돈 없는 돈 모조리 모아서 마련할 수 있었죠. 집을 준비하는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가장 급한 게 해결되니 그래도 나름 결혼 생활에 대한 설레임이 생겼어요. 배가 더 불러오기 전에 결혼식을 올려야 했기에 다른 준비들도 속전속결로 진행되었어요. 여차저차해서 결국 결혼식 날이 오고 저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래도 그땐 정말 행복했었네요. 사랑하는 그 사람과 소중한 내 아이가 있으니 희망찬 우리의 미래도 꿈꾸면서요. 다 부질없는 거였는데 말이에요. 결혼을 하고 우리의 신혼은 정말 달달했어요. 뱃속에 아이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어쩐 일인지 조용했거든요. 부른 배로 막달까지 일하는 건 힘들었지만 일을 그만둘 수도 없었기에 끝까지 버텼어요. 그런 저를 친정 부모님은 안타까워하셨고요. 저희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딸 가진 죄인이라고 사위한테 싫은 소리도 안 하셨던 부모님. 정말 죄송할 따름이에요. 막달에 육아휴직을 내고 본격적으로 출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아이 물건들을 하나 둘 채우고 나니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아이 엄마가 된다는 것이, 우리가 부모가 된다는 것이 말이에요. 출산 예정일을 하루하루 꼽으며 기다린 끝에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갓난아이를 돌보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죠. 제 삶이 통째로 변해야 했어요. 그래도 우리 세 식구 함께 있을 땐 너무나 좋았습니다. 어른 둘이서 아이 하나 어쩌지 못해 고군분투하는 게 우스꽝스럽기도 하고요. 우리는 그렇게 부모가 되고 있었어요.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서 100일이 지나고 6개월이 되었어요. 이제는 엄마 얼굴을 알아보고 환하게 웃기도 하고 옹알이도 많이 했죠. 점점 커가는 모습에 얼마나 뿌듯하던지. 아이와 낮에 산책도 다녀오고 이유식도 해먹이면서 하루를 보내고 저녁에 남편이 돌아왔죠. 집을 들어서는 소리에 반갑에
그를 맞이했는데 그 사람의 얼굴이 어두웠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눈치를 살피는데 저녁을 먹고 나서 드디어 결심했다는 듯 말을 꺼냈습니다. 다혜야, 미안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우리 아파트 경매 넘어갈 것 같아. 뭐? 우리 집이? 왜? 그 사람은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께 생활비를 드리고 있었답니다. 월급 받는 돈이 빤하니 저한테 알리지 않고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 주식을 한 거였어요. 처음엔 잘 됐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가가 폭락했고 결국 우리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됐는다는 거였어요. 당신 미쳤어? 우리 이 집 어떻게 샀는지 까먹은 거야? 이게 당신 집이야? 내 돈도 들어갔고 우리 부모님 돈도 보탠 거잖아. 왜 당신 마음대로 해? 왜? 미안해. 엄마도 생활하셔야 하는데 생활비를 안 드릴 수가 없었어. 우는 그 사람을 앞에 두고 맥이 풀려 털썩 주저앉았어요. 고성이 오가는 상황에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고요. 오래되고 작은 집이지만 그래도 우리 집이라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든 그 사람이 너무 미웠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모든 화근은 시어머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릅니다. 제 인생을 통틀어 가장 불행한 밤이었어요. 결혼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상황. 힘이 빠져 축 늘어진 어깨로 출근하는 그 사람을 본체만체 했어요. 너무나 미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죠. 할 수만 있다면 결혼 전으로 돌아갈 텐데. 시어머니를 처음 봤던 그날로 돌아간다면 이 결혼 안 하고 엎었을 텐데. 후회해도 되돌릴 수가 없었죠. 몇 날 며칠 그 사람을 투명인간 취급을 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저의 친정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당장 애랑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는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시댁에서는 귀한 아들 처가살이 시킨다고 노발대발 난리가 났지만 어쩌겠어요? 당장에 단칸방 하나도 못 해주시는 형편인 것을요. 시어머니께서는 창고로 쓰고 있는 방을 치우고 거기서 살아라고 하셨지만 곰팡이가 가득 끼어있는 그 지하 창고방에서 우리 딸아이를 키울 순 없었어요. 그래서 기어이 제가 우겨서 친정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죄인이 된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제 의견을 따라주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처가살이. 말이 처가살이이지 저희 부모님께서는 오히려 남편 기죽을까봐 먹을 것이며 입을 것을 더 살뜰하게 챙겨주셨고 특히 아버지께서는 남편에게 김서방, 젊었을 때 다 그렇게 실수하고 사네. 이제 집의 가장인데 얼른 훌훌 털고 일어나야지. 장인어른. 면목 없습니다.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배짱이 없어. 돈도 날려보고 사기도 당해보고 그러면서 세상 물정하는 거야. 친정아버지는 사업만 해오셨던 분이라 사람이 잘 될 때가 있으면 안 될 때도 있고 그렇다면서 힘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사업자금을 대줄 테니 자네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어디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언제든 이야기하게. 아빠, 정말 그래줄 수 있어요? 아이고, 이 녀석 이 집에 와서 웃는 거 처음 보네. 친정아버지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죽는 얼굴로 하루를 멍하니 보내고 있으니 그것이 늘 눈에 밟히셨던 거예요. 그렇게 남편은 친정아버지의 도움으로 카페를 하나 오픈했습니다. 사실 남편은 학교 다닐 때 복수 전공으로 식음료 조리를 배운 터라 그쪽으로 관심이 많았어요. 장사는 잘 되었고 남편도 저도 다시 활력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이라는 게 정말 손이 가는 게 많았어요. 저도 잠깐이지만 일을 도와주면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싶더군요. 카페 사장은 그냥 편하게 관리만 하고 편할 거라고 생각했던 제 생각은 완전 빗나갔습니다. 알바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펑크를 돌아가면서 냈고 그럴 때마다 남편이나 제가 그 자리를 메꿔야 했죠. 딸 아이는 친정엄마에게 거의 맡겨놓고 저희 둘 다 가게에 매달려야 했어요. 그렇게 몇 달을 보내고 친정아버지께서 저에게 차를 한 대 선물해 주셨어요. 카페 일을 도와주다 보니 저도 차가 필요할 때가 많았고 사실 남편이 망하고 집도 차도 다 팔고 친정집으로 들어간 거라 저는 계속 뚜벅이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런 제가 안쓰러워 보였는지 아버지께서는 다혜야, 너도 차가 있어야겠구나. 아빠가 한 대 사주마 하셨어요. 딸 아이도 어린이집을 가다 보니
내가 차로 통원을 해줘야 하는 상황들도 생겼고, 차가 필요할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이었어요. 그렇게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벤츠를 사주셨습니다. 손녀 태우고 다닐 건데 안전하고 좋은 차 사주고 싶다고 하시면서요. 저한테 너무 과분한 차였지만 친정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기에 너무 감사했어요. 며칠 뒤. 그날은 시댁에 시아버님 제사가 있는 날이었어요. 전날부터 시어머니가 전화가 와서는 내일 언제 올 거냐, 빨리 와서 제사 음식을 해라 성화를 부리셔서 딸아이 어린이집 보내는 것도 친정엄마한테 부탁드리고 아침 일찍이 시댁으로 갔습니다. 장만 덩그러니 봐놓으시고는 아무런 준비도 안 되어 있어서 제가 다듬고 손질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누이는 방에서 코베기도 안 비추더군요. 남편은 저녁 9시가 넘어서야 시댁에 왔습니다. 제사를 모시고 치우는 것은 또 제 몫이었어요. 12시가 넘어서 시댁을 나왔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운전할 힘도 없었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하자 남편이 자신의 차는 내일 와서 가지고 간다고 하고 제 차를 운전해서 가겠다고 했고 배웅해주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제 차를 보게 되었어요. 어머, 이거 뭐야? 이거 올케차야? 벤츠? 네. 친정아버지가 이번에 사주셨어요. 아니 집에만 있는 사람이 이렇게 좋은 차가 뭐가 필요해? 저는 대꾸할 힘도 없어서 그냥 인사만 하고 차에 타버렸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며칠 몸살이 제대로 걸려서 엄청 고생했었죠. 그런데 그 몸살보다 더 저를 힘들게 하는 건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어이없는 행동이었어요. 얘야, 집에서 애만 보는 애가 차가 무슨 필요가 있어? 내일 친구들 모임이 있는데 네 차 한 번만 빌려 타자구나. 라고 하는 시어머니. 정말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안 돼요. 어머님, 저 차 매일 써요. 예은이 퉁원 제가 시키잖아요. 아니 얘가. 시애미 차는 한 대 못 사줄 망정 한 번 빌려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싫은 거야? 아니. 그게 아니잖아요, 어머님. 됐다. 재석이한테 이야기하마. 하고는 전화를 끊으셨어요. 잠시 뒤 남편이 전화가 와서는 엄마가 친구들 앞에서 위신 한 번 세우고 싶어서 그러니 한 번만 빌려줄 수 없겠냐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그날은 자기가 택시 탈 테니 자신의 차를 타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와 진짜 이놈의 집구석 어디서부터 손봐야 할지. 정말 답이 없는 집안이었어요. 진짜 100번 양보해서 정말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하는 심정으로 차 키를 내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이 귀에 걸렸고 처음으로 저한테 고맙다고 하더군요. 다음 날 제가 차를 받으러 시댁에 갔는데 제 차가 없는 겁니다. 알고 보니 시누이가 타고 나갔다고 하더군요. 아니, 어머님, 저한테 말도 없이 차를 빌려주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남이니? 지도 얼마나 타보고 싶었겠어. 너 그렇게 야박하게 구는 거 아니다. 정말 말을 말아야지. 시누이는 그날 저녁 10시가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고 제 전화는 받지도 않았어요. 하는 수 없이 내일 다시 온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얼마나 화가 나던지요. 다음 날 시누이는 그날 외박을 했는지 제가 갔을 때도 집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꼴랑 차 한 대 가지고 난리라면서 어련히 타고 갖다 주지 않겠냐고 별스럽게 군다고 저를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 시누이가 집에 왔고 형님, 차키 주세요. 내가 밤새도록 술을 먹어서 차를 못 가져왔어. 한숨 자고 내가 찾아올게.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차를 어디에 두신 거예요? 시누이는 밤새도록 술을 마셨고 아침에 대리기사가 안 잡혀서 제 차를 술집 주차장에 세워두고 택시를 타고 왔다는 겁니다. 정말 남의 물건을 썼으면 제대로 돌아줘야 하는 게 예의 아닌가요? 화가 미친 듯이 치밀어 올랐지만 상대해봐야 정상적인 이야기 못 들으니 차 키만 뺏어가지고 그 집을 나왔어요. 며칠 뒤 제 차를 그렇게 써놓고는 시어머니가 또 차를 빌려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도 친구들 모임이 있다고 하면서요. 저는 딱 잘라서 거절했습니다. 그날 그 일이 있고 2번 다시 시댁이랑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싸가지가 없다는 둥 온갖 심한 폭언들을 해댔어요. 이대로 시댁과의 인연도 끌어버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속상한 마음이 펑펑 울고 딸아이 하원할 시간이라 나왔는데 제 차에 누가 오물을 씌워놨더군요. 누구의 소행인지 블랙박스를 확인하는데
범인은 시어머니와 시누이였어요. 그걸 보는 순간 정말 온몸에 소름이 끼치고 손발이 떨려서 미치겠더라고요. 남편에게 전화해서 이거 절대로 그냥 못 넘어간다고. 기물파손으로 고소할 거라고 했고. 실제로 저는 고소를 했습니다. 이해는 더 이상 당하고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에 남편이 싹싹 빌면서 제발 자기를 봐서라도 용서해달라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던가요? 결국 저는 고소를 취하했고. 단 2번 다시 시댁 식구들 보지 않는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안 보고 살면 낫겠다 싶더군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했어요. 하지만 며칠 후,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 카페에 갔는데 주차장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보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둘이 벤츠에서 내리는 게 아니겠어요? 저를 보더니 둘이서 흠칫 놀라며 니니가 여긴 웬일이냐? 어머님, 이 차는 뭐예요? 왜? 벤츠는 너만 타고 다닐 줄 알았니? 엄마 됐어. 그냥 가. 그러고는 제 앞을 쌩하고 지나가는데 뭔가 뒤통수가 얼얼했죠. 무슨 돈으로 저 차를 샀나 싶은 맘에 정말 설마 했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카페 사업자로 벤츠를 리스해서 시어머니를 준 거였습니다. 월 리스료만 80만 원이었어요. 저는 그대로 뒷목을 잡았고 정말 이 집안과는 끝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남편에게 정말 제정신이냐고 미쳤냐고 퍼부었지만 돌아오는 말은 미안하다 뿐이었어요. 이렇게는 못 살아. 선택해. 나랑 살 건지, 당신 그 잘난 식구들이랑 살 건지. 다 해야. 그게 무슨 말이야, 인연을 끊으란 이야기야. 그 말이야. 나야. 시댁이야. 선택해. 나는 당신이 그 집안이랑 인연을 끊는다면 모를까. 이대로는 절대로 당신이랑 같이 못 살아. 남편은 시댁을 선택했습니다. 눈물도 안 나더군요. 결국 저는 이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도저히 그 집에서 못 빠져나올 사람이라는 걸 알기에 저는 그렇게 그 사람을 놓아버렸어요. 몇 년이 지난 일이지만 지금도 생각하면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세상에 저런 사람들이 있을까 할 정도로 악한 사람들. 남편 한 사람만 두고 보면 불쌍했지만 그런 남편을 한평생 믿고 살아갈 자신이 없었어요. 저한테는 너무나 지독했던 결혼 생활. 기억이 통째로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딸아이를 잘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